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펴낸 마르타 자라스카 지음, 김영선 옹김의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의 배신, 영양제와 슈퍼푸드의 오류. 캐나다에 사는 55세의 인도인을 굽타라 부르기로 하자. 그는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이 필요하다. 굽타는 고국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 인도 펀자브 지역으로 갔다. 처음에는 수술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술실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들은 혈장을 연이어 수혈했다. 몇 차례 조치 후 마침내 출혈이 진정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를 검사해보니 굽타의 흉부에 커다랗게 멍이 들어있었다. 이를 찍은 충격적인 사진은 2016년 심장병 전문의 3명이 이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발표한 과학 논문에서 볼 수 있다. 나중에 의사들은 굽타에게 알 수 없는 출혈을 일으켰음직한 원인을 찾아냈다. 굽타가 복용하던 건강보조제가 문제였다. 수술 전 그는 오메가3와 올레산 정제를 하루 3알씩, 마늘과 백내양 보충제를 하루에 2번씩 복용했다. 의사들은 이 제품들이 혈소판에 미친 영향이 함께 뒤엉켜 혈전을 형성했다고 결론지었다. 굽타는 마침내 회복됐으나 담당 의사들은 나중에 쓴 학술지 논문에 이 사례가 일부 건강보조제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고 썼다. 건강보조제 섭취와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미국만 해도 매년 5만 건씩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2013년 약물로 인한 간 손상 사례의 20%가 약초 및 건강보조제 때문이었는데 2004년에는 7%에 불과했다. 게다가 불행히도 약초로 만든 약을 복용한 후 간 부전이 온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복용해 간이 손상된 환자들보다 간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현재 인터넷에서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난 한 건강보조제는 태평양 섬에서 자라는 식물인 카바의 추출물이다. 이것은 천연 항불안제로 효과가 있고 유방암을 억제하며 우울증을 치유하고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해준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 하지만 카바가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의 보건당국은 카바를 섭취한 후 간 부전을 포함해 독성 간 손상이 발생한 사례를 적어도 25건 발표했다. 영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카바를 함유한 제품이 금지됐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협회가 발행하는 잡지 소비자 보고서는 피해야 할 15가지 건강보조제 성분 목록에 카바를 포함시켰다. 일부 건강중독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카바의 인기가 높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100군데가 넘는 카바 전문점이 문을 열었는데 플로리다에만 50군데가 넘는다. 이들은 주스 또는 코코넛 워터를 기본으로 한 카바 음료수를 내놓는다. 그렇다면 무해해 보이는 약초 또는 건강보조제가 어째서 그렇듯 위험할 수 있을까? 우선 이런 보충제의 약 4분의 1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끼어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납 또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나 의약품 말이다. 2014년 현재 500개 이상의 건강보조제가 암페타민, 유사체 또는 알프라졸람을 포함한 의약품에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우리는 건강보조제가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지 그야말로 알 수가 없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전성 시험을 거친다. 하지만 건강보조제는 그렇지가 않다. 게다가 사실상 규제도 받지 않는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영양제가 시장에 나와 팔리기 전에는 그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건강보조제가 식품으로 여겨져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건강보조제가 온라인에서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캐나다에서 자연건강제품인 비타민, 미네랄, 약초, 치료제 등은 캐나다 보건부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주로 서류상으로 이루어진다는 허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약물 간 상호작용과 부작용이다. 건강보조제는 활성물질이어서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처방약을 복용하는 6명 가운데 1명이 적어도 한 가지 건강보조제를 섭취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수명 연장을 위해 메트포르민을 먹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만큼 많이 먹을 필요도 없다. 커즈와일은 하루에 대략 90개 알약을 먹는다. 여기에는 녹차 추출물, 에키네이셔, 겐티아나 뿌리가 포함되어 있다. 부적절한 2가지 물질이 섞이면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인트 존스워트는 고혈압약 그리고 경구 피임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하리만치 많은 양도 문제를 일으킨다. 약초 보충제와 비타민이 모두 그렇다. 일부 독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면 독이지만 적은 양은 건강에 유익하다. 이 효과는 호르메시스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이 해충을 죽이거나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인 많은 식물 영양소가 그렇다. 많은 건강보조제 애호가들에게 알려져 있을 법한 식물성 영양소로는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타닌이 있다. 위가 가진 물리적 한계 때문에 브로콜리를 과다하게 먹는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건강보조제에 든 식물성 영양소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일부 녹차 정제에는 카테킨이라는 식물성 영양소가 한 알당 최소 274mg이 함유되어 있다. 이 제품의 상표에는 하루에 3알 복용하도록 돼 있는데 과도한 양이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이 정도 양이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본다. 비타민 정제도 마찬가지이다.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신장 부전증으로 이어지고 연구들에 대한 후속 분석에 따르면 하루에 비타민 E를 400IU 이상 섭취하면 실제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베타카로틴 보충제와 비타민 A도 마찬가지이다. 종합 비타민도 별로 나을 게 없다. 8만 명 이상의 미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은 이런 보충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7% 높았다.
비타민이 손상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이유는 인체 내 항산화제의 까다로운 작용에 있을 터이다. 항산화제는 흔히 위험한 활성산소를 소탕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기적의 물질로 홍보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충제 형태로 삼키는 항산화제는 우리 세포에 장밋빛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많은 연구들이 활성산소가 몸의 복구 기제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이것이 운동이 좋은 이유이다. 즉,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정제한 형태의 항산화제를 세포에 너무 많이 퍼부으면 결국 이 중요한 복구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실은 암세포를 제거하려는 활성산소로부터 이 불청객을 보호할 수 있다. 분명히 하자면 그렇다고 자연식품에 든 항산화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자연식품이 보충제보다 수명 연장에 훨씬 더 좋다면 슈퍼푸드가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걸까? 나는 슈퍼푸드로 광고되는 제품들의 긴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을 가지고 집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유기농 식품 판매점인 나투랄리아로 갔다. 그리고 온갖 슈퍼푸드로 가득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슈퍼푸드의 날이었다. 나는 또 슈퍼푸드를 찾아다니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바오밥 열매 분말을 넣은 스무디를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조사 연구 논문들을 읽고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슈퍼푸드의 날을 슈퍼푸드의 주 또는 심지어 슈퍼푸드의 달로 확대해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값비싼 대부분 슈퍼푸드가 실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수명과 건강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슈퍼푸드의 발견에 관한 온갖 대서특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느 날은 구기자, 그 다음 날은 말차가 대서특필된다. 예를 들어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건 모링가라는 인도산 나무의 잎 분말이다. 이것은 단백질과 철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영양바와 단백질 분말에서 주스와 칩까지 온갖 것에 모링가 잎 분말이 첨가되고 있다. 하지만 모링가 잎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밝힌 어떤 신뢰할 만한 연구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한 캐나다 연구자는 이렇게 썼다. 모링가 올레이페라가 건강에 좋다며 열광하지만 이런 열광과는 지극히 대조되게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상 임상상의 증거는 부족하다. 히말라야의 장수 열매로 알려진 구기자도 마찬가지이다. 구기자는 당뇨병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구기자에 관한 연구는 그냥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이다. 게다가 그 대부분 실험이 동일 인물, 다시 말해 구기자 주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고용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해가 상충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기적의 음식이라고들 하는 노란 향신료 강황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당수 실험이 강황의 화학 성분인 쿠르쿠민, 커큐민의 유익함을 알리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거짓 신호이다. 쿠르쿠민은 범분석 간섭 화합물이라는 화합물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2017년 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논평은 이른바 쿠르쿠민이 가진 기적 같은 특성은 헛소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요약하며 이 화합물이 준비되지 않은 연구자를 속여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쿠민은 기본적으로 화학계의 사기꾼이어서 잘못 설계된 연구에서 거짓 활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중맹검법으로 가짜약 효과를 통제한 쿠르쿠민 관련 임상실험은 성공한 적이 없다. 식단에 값비싼 슈퍼푸드를 포함시키는 게 수명을 늘리는 데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식단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미국의 소화지방변증 유병률은 1% 미만이지만 미국인의 4분의 1이 글루텐 섭취를 피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35%는 글루텐 프리 음식이 더 건강하다는 믿음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글루텐 프리 음식이 더 건강하지는 않다. 영국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1,7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침 식사용 시리얼, 빵, 파스타 등의 제품이 글루텐을 함유한 보통의 제품보다 지방, 당분, 나트륨 함유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다른 연구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일부 비타민 함유량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글루텐 프리 제품은 대신에 중금속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글루텐을 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혈액과 소변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체내 수은량이 47%, 비소양이 80% 더 많았다. 글루텐은 훌륭한 식감 개선제인데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만들려면 가공이 필요해 흔히 첨가제를 넣어야 한다. 그 결과 글루텐을 적게 먹어 버릇하는 사람들은 당뇨병과 관동맥성 심장병에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음을 역학 연구는 보여준다. 대체로 과일, 채소 등 전통적으로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여기는 많은 음식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유행하는 다이어트일 가능성이 크다. 미리 말해두자면 채식주의는 유행 다이어트가 아니다. 우선 채식주의는 단 한 가지 음식, 즉 육류만 먹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연구가 육류를 먹지 않으면 수명이 크게 늘어남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남성은 평균 9.5년, 여성은 평균 6.1년 더 오래 산다. 매일 식단에 붉은 살 육류를 보통 먹는 양보다 85g 더 추가해 넣으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이후 20-30년 동안 16%까지 높아진다. 심장의 건강을 위해 매일 20분 동안 운동하더라도 베이컨이나 스테이크 85g이 우리의 노력을 전부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 글루텐을 뺀 식사가 소화지방변증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에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리고 슈퍼푸드가 결국에는 그렇게 특별히 좋지 않고 고단백 식사가 수명 연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뭘 먹어야 할까? 그 답은 빤한 것 같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 그런데 그 과일과 채소가 이국에 거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지 않은 한 람부탄이나 용과일 필요가 없다. 그냥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사과면 된다. 값싸고 평범한 것이면 된다. 게다가 유기농일 필요도 없다. 단짝 효과. 오래 살게 해줄 친구를 만나는 법.
3살이었을 때 딸은 놀이터에서 90초 정도만 놀아도 가장 절친한 평생의 친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게 어른에게도 이렇듯 쉬운 일이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화제가 된 2012년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에서 앨릭스 윌리엄스는 30살이 넘으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일정은 빡빡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친구한테 원하는 바가 더 까다로워진다. 아무리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체념이 슬금슬금 생겨날 수 있다. 우리가 10대나 20대 초에 그랬던 방식으로 가장 절친한 평생의 친구를 만드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 현재로서는 체념하고 상황에 따른 친구, 즉 약간 친한 친구에 만족할 때다. 윌리엄스는 기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예로 든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연애 감정은 없지만 할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저 마법 같은 소개팅의 한 장면 같았다. 윌리엄스는 일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 브라이언을 만나 식사를 하다가 곧바로 친구로서 케미가 좋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몇 년 동안 4차례 만났을 뿐이어서 새로 싹튼 이 우정은 꽃을 피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친구 케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연구가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100m초 안에 빠르게 첫인상을 형성한다. 이는 보통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정도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미 상대가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또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고 이후 그 판단을 고수한다. 열려있으면서 진지한 성격을 가진 젊은 여성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즉각적 연결을 즐길 가능성이 더 크다.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뭔가를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야 너도? 나 혼자뿐일 거라 생각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정이 태어난다. 분명 닮으면 친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유인원에게도 해당한다. 동물원의 침팬지는 우리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이들은 대담성이나 사교성 같은 일부 성격 특성을 공유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와 빼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화에 깊숙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전자의 기초에 친구를 선택한다. 정말로 그렇다. 친구끼리는 유전자형 수준에서 가능성이나 인구 통계상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닮아 있다. 이것은 질이나 사회적 격차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찾는 유전자는 DRD2같이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절친한 평생의 친구를 찾으려면 쌍둥이를 찾아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비슷하면서도 성격이나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사무실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탕비실 근처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 책상을 얻으려 노력하라. 이는 또 맥맨션 풍의 주택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욕실, 텔레비전 등을 가지고 있고 내부 공간이 넓어 다른 가족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맥멘션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를 확인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나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지나치게 큰 주택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불확실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 알려진 심리 현상을 이용하라. 이는 미국 헌법 제정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에 영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또다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는 얼핏 틀린 말 같지만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조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친구를 돕고 있으니 이건 이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임에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친구를 돕겠어? 마지막으로 언급할 중요한 점은 우정에 시간을 더 많이 쏟으라는 것이다. 친구들과 자주 약속을 잡거나 가볍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라. 확실할까? 아마도. 하지만 우리가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식재료에 든 농약 등에 집착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우정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영양에 대해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매일 우정에 써야 한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수명이 늘어난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수명이 더 짧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 같다. 여러 연구에서 대단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고령자 가운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망 위험도가 21% 낮았다. 일본과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행인 것은 성격이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게다가 로빈 덤바는 한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친구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 관계의 질이 반드시 내성적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덤바는 자기한테 최선이라 생각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정 자본을 소수 사람들에게 짙게 퍼뜨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옅게 퍼뜨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조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까운 관계를 특히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성격이 우리를 죽인다. 경계해야 할 것. 정말로 행복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생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랄 터이다. 다행히도 자연 역시 행복하면 오래 살도록 설계해 두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죽음의 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과도함, 걱정, 곱씹기, 부정적 감정은 서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죽인다. 수명의 관점에서 성격 특성들은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성격 특성은 100세까지 이르는데 더 도움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기대한다면 성격 변화를 위한 개입을 묵살해선 안 된다. 물론 건강에 좋은 각각의 행동 하나하나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통곡물을 먹으려 노력하라. 매일매일 많이 걸으려 노력하라. 설탕, 술, 정크푸드를 줄이려 노력하라. 하지만 성격 특성의 변화를 목표로 삼는 건 만능 열쇠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 이 열쇠는 모든 건강 관련 행동을 한꺼번에 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성실해지면 다이어트와 운동도 덜 힘들어진다. 신경 과민을 누그러뜨리면 담배로 불안을 진정시킬 일이 줄어든다. 의향성을 높이면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더 쉽게 찾아온다. 더군다나 성격을 건강과 연결하는 생물학적 기제가 노화를 훨씬 더 늦춘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성격과 감정이 평균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각각의 모든 병을 성격 결함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A가 심장질환이 있더라도 그가 항상 뚱하고 신경 과민하며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데는 유전자부터 시작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많은 원인이 있다. 특정한 성격 특성에 노력을 기울이면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거나 인지 능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성격 변화는 다만 조기 사망 위험도와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출 뿐이다.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성격 특성을 하나만 고른다면 성실성을 택하라. 성실성이 정말로 자신의 성격 특성이 될 때까지 성실한 척 하라. 성실성이 필요한 작은 일들에 도전을 시작하라. 사무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하라. 양말 서랍을 정리정돈하라. 전날 밤에 옷을 준비해두라. 그 다음으로는 신경 과민을 해결하는 것이다. 걱정을 줄이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치료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마음 챙김과 명상 또한 신경 과민한 사람들과 이들의 텔로미어에 좋다. 여기서 좋은 점은 이 성격 특성이 상당히 적응성이 있어서 변화시키기에 쉽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이자면 건강과 수명에 관심이 있다면 단지 쾌락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지는 마라.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집착하지 마라. 대신에 더 깊숙이에 있는 목적을 찾으려 노력하라. 왜는 거의 어떻게도 견디게 할 수 있다. 어렵다고 조용한 곳에 요가 자세로 앉아 깊이 호흡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느낌이 덜어질 것이다. 어쨌든 쥐도 요가식 호흡을 훈련하면 느긋해진다.